자, 그럼 지난번에 이어서 북한 사람들이 듣는 김일성 신화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읽는 책은 B.R. 마이어스죠. 왜 북한은 거국의 나라인가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소개하는 것 중에서 네 번째고요. 김일성 신화, 북한 사람들이 들어온 김일성에 대한 신화된 일생 이야기를 분석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난번에 했던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제 지난번에 그 북한에서 그 신화된 김일성의 일생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거짓말, 특히 문제가 되는 거짓말 부분을. 여기 보면은 이제 18살 때, 자신의 독창적인 주체사상을 소개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 주체사상이라는 것이 인간의 만사의 주인이라. 뭐 이렇게 그 북한 주민들을 가리킨다는 내용을 소개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것이 왜 거짓말인지 하는 거를 한번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자, 들어가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마이어스가 그 책에 써놓은 내용이에요. 주체사상을 18살 때 소개했다고 그렇게 홍보를 하는데, 주민교육을 시키는데 그것이 왜 거짓말인지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마이어스가. 좀 길지만 읽어볼게요. 마오쩌둥이 처음에 나오는데요. 하여튼 그 북한에서는 마오쩌둥이라는 그 중국 대륙 혁명을 완성한 사람, 더군다나 마오쩌둥은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또 시도 잘 썼고 또 뭐 대단한 군사 전략가이기도 하고 맨손으로 그 장개석을 이겼으니까요. 장개석은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마오쩌둥이 거의 맨손으로 이겼어요. 마오쩌둥은 사실은 소련으로부터도 크게 도움을 못 받았어요. 스탈린이 뭐 경쟁의식이랄까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완전히 자기 혼자 힘으로 중국 혁명을 완성한 게 마오쩌둥이에요. 그러니까 마오쩌둥은 이 마이어스 책에 여러 번 얘기가 나오는데요. 마오쩌둥은 자기의 독창적인 사상을 세상에 냈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어요. 군사적으로도 대단한 그 군사 전략가의 면모를 보이거든요. 물론 이제 말년에 뭐 문화혁명을 일으키고 이런 뭐 큰 실수도 많았지만요. 또 나중에 나오겠지만 한국전쟁에서도 보면은 마오쩌둥의 이 군사 전략가적인 측면은 대단한 데가 있어요. 마오쩌둥의 그 중국 인민해방군은 거의 한 중국 땅에서 30년 정도 그 기간 동안 장개석 군대랑 싸우고 또 일본 군대랑 싸워서 그 승리를 거두기 때문에 대단한 그 군사 전략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선전선동가들 입장에서는 마오쩌둥이라는 너무 큰 산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을 개인 숭배를 해야 되는데 우선 이 산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마오쩌둥이라는 산을. 마오쩌둥이 뭔가를 했으면은 김일성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넘어갈 수 있으니까. 김일성이 마오쩌둥보다 못하다 그러면은 벌써 그게 선전선동에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이어스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마오쩌둥이 지녔던 사상가로서의 명성이 김일성에게 큰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선전선동 담당가들은 뭔가로 이거를 반가이 해야 되는데 1955년 12월 28일 김일성이 한 연설 중에서 주체라는 낱말이 나온 거를 이 선전 담당자들이 캐치한 거예요. 근데 마이어스가 볼 때 이 주체라는 말은 그 뭐라 그럴까 그 동유럽에서도 50년대에 많이 썼던 말이래요. 그래서 뭐 별로 특별한 그런 맥락이 없는데 이런 공산주의 사회 내에서 맥락을 잘 모르던 서양, 북한 전문가들은 여기 보고 대단하고 뭐 획기적인 내용이 있는 걸로 잘못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이, 서구학자들이 이거가 뭐 대단히 있는 것처럼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일부에서 북한의 선전선동 담당자들은 이거를 요란하게 선전해낼 수 있는 용기를 얻은 것처럼 보인다 해서 뭐 그 다음에 선전을 한다는 거죠. 주체사상이 뭐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주체사상을 받들어 모시는 것처럼 이렇게 선전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벌써 여기서도 이 김일성에 대한 거짓말이 드러나는 게, 보세요. 이 신화된 일생의 그 스토리텔링에서는 18살 때 그 주체사상 소개했다고 나와요. 근데 이 마이어스가 북한의 주체사상 관련 기록들을 보면은 1955년 이때 그 처음 주체사상을 언급했고, 그 다음에 이거를 토대로 황정엽 등 이론가들이 주체사상을 아리까리하게 보통 사람들 알아먹지 못할 그런 용어로 뭔가 대단하게 있는 것처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 신화된 스토리텔링에서는 18살 때 주체사상을 소개했다고 그랬는데 벌써 바로 거짓말이 나오죠. 이때 1955년이면은 김일성은 1912년생이니까 그것도 뭐 사상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고 그냥 주체라는 말을 동구에서 쓰던 말을 동구 그 공산권에서 쓰던 말을 꺼낸 거를 이 황정혁 같은 선전자들이 꾸며낸 거예요. 뭐 대단한 사상이라도 되는 것처럼. 근데 겨우 입을 띄웠고, 이것이 사상으로서 정리되기 시작한 거는 그 10년 후에 황정엽 등이 이거를 이제 사상으로 짜맞추기 시작하는 건데, 그게 실체인데, 이 스토리텔링에서는 18살 때, 30년대, 그때 벌써 꺼냈다는 거 이렇게 거짓말 하는 거죠. 이게 숫자 자체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엉터리,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 팩트 체킹을 안 하는 사회에서는 이런 거짓말들이 횡행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거짓말을 체크해내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란하게 선전을 하죠. 주체사상이 뭐나 대단한 거나 되는 듯이. 그래서 뭐 북한 리드하에 백인이건 흑인이건 다 이렇게 주체사상을 배우느라고 난리가 났다 하는 식으로 이제 선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황정엽이 어떻게 만들었나 하는 그 내용입니다. 독창적인 사상처럼 보이는 것을 만드는데 가장 큰 문제는 김일성이 여태까지 자립갱생이나 마르크스의 창조의 정의에 대해 한 말은 전부 마오쩌둥 이미 전에 훨씬 멋지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김일성과는 달리 실천까지도 했다는 점이 문제가 된 거예요. 마이어스는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북한의 주체사상은 내부용 이데올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북한의 내부용 이데올로기는 민족주의라는 거예요. 조선민족이 아주 이 세상에서 가장 순결한 민족이고, 다 조선민족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악하거나 모자라거나 뭐 이런 민족이기 때문에 조선민족이 그 최고로 순수한 민족이라는 것이 국내용 실제 이데올로기고, 주체사상은 외국을 향한 외국 그 학자들이 서구 학자들이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외부 학자들을 위한 외부용 이데올로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외부용 이데올로기에 북한 국민의 눈이 쏠리면 안 되기 때문에 황정엽은 따분하고 불가해하면서도 인상적으로 보이는 사이비 사상을 생각해냈고, 그 어려운 일을 결국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는 김일성의 산물로 소개되었다. 김일성이 해낸 걸로. 하여튼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진부한 생각들의 잡탕이었다 라고 해요. 그 마이어스가 쓴 주체 미스라는 책이에요. 미스, 신화 또는 나쁘게 얘기하면 거짓말, 주체사상의 거짓말이라는 책이죠. 그래서 이 주체사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또 마이어스는 이런 예도 들어요. 이게 28쪽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자기가 김일성이 동베르린을 방문했을 때 통역을 맡은 독일 여자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그녀가 볼 때 그녀는 뭐 김일성이 대단한 사람이고 칭송하긴 했지만 진지한 책은 한 권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라고 말했대요. 진지한 책을 한 권도 안 읽어본 사람이 어떻게 철학적인 사상을 내놓을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 말 들으면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진지한 책은 한 권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이건 전용욱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말한 거죠. 전용욱 씨가 박근혜 집에 가봤더니 책이 없대요. 그 책이라고 있는데 전부 다 누가 준 듯한. 그러니까 사실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체계가 있잖아요. 자기가 관심 있는 책을 골라서 읽기 때문에. 근데 박근혜는 뭐 온갖 잡동사니 누군가 선물한 책들이 몇 권 정도 있었지만 읽은 티도 안 나고 어쨌든 요거 이런 것도 뭐 하여튼 간단한 얘기지만 중요한 얘기예요. 독일에서 독일 여자인데 김일성을 칭송하는 사람이 한 얘기가 진지한 책은 한 권도 읽어본 것 같지 않더라. 이 주체사상이라는 거를 김일성이 주창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거짓말 일은 아까 무슨 주체사상을 끄집어낸 뭐 나이 뭐 내용 이런 거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체사상이 인간의 만사의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마이어스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이어스의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북한 정권은 주체사상에 대해 얘기할 때만 이렇게 의도적으로 지나치게 반복적이고 지루한 스타일로 쓴다. 아주 지루하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마이어스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리포트를 내는데 교수가 읽어보기 힘들 정도로 읽어보지 못하게 하려고 뭔가 계속 헷갈리게 뭔가 있는 듯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애쓰는 대학생을 떠올리게끔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북한의 내부 국민용 지배 이데올로기는 극단적인 민족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국민을 가리킬 때는 아주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고 이런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주체사상은 외부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지하게 표명하지도 않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내용이 주체사상에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만사의 주인이다. 그리고 대기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다. 근데 이거는 이 어버이 김일성, 어버이 김일성이 어버이 수령이 인민들을 보호하고 보살펴줘야만 하는 취약한 어린애 같은 북한 국민한테는 이런 거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당신들이 주인이고 당신이 운명을 결정하라? 그러면 안 되게요. 이런 생각은 개인 우상화와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에서는 사실상 실제로는 만세의 북한 국민이 만세의 주인이기는커녕 자신이 일해서 자신이 버는 거 입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도 수령님한테 감사해야 하는 처지가 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선전의 내용과 현실이 이렇게 다르다고 비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그 김일성의 신화화된 스토리에 보면은 신성한 백두산으로 옮겼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거짓말 3이라고 지난번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신성한 백두산으로 옮겼다고 거짓말을 하는데 사실 이 백두산으로 갔다고 하는 그 당시에 김일성은 그 소련 하바롭스크로 넘어가죠. 그 일본 토벌대에 밀려서 도저히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하바롭스크에서 그 증인들이 나와요. 그래서 김찬정이라는 그 제일동포 넌픽션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북조선 건국신화의 붕괴라는 책을 내고 그 다음에 하바롭스크 가서 김일성의 88여단이 있었던 거기서 증인들을 찾아내서 인터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덕이라는 여성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김찬정한테 증언을 하는 거예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김일성 아들 김정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름은 러시아식으로 유라였다. 그 어머니 김정숙이 그 김정일의 어머니 김정숙이 젖이 잘 안 나와서 그래서 이재덕이 김정일을 안고 내젖을 물린 적이 여러 번 있었다라고 증언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제 이 증언자들이 나와요. 이 내용은 이 책에 나오는 겁니다. 김정은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는 과연
광기와 고도고의 독재자인가? 이거는 고미요지라고 그 일본 기자예요. 그 안녕하십니까 김정남입니다라는 책을 쓴 북한 쪽으로 계속 그 추적 취재를 하는 기자죠. 어, 그 사람은 이제 이런 것도 인용을 하고 또 실제로 그 하바롭스크에서 김정일과 친구였다는 세르게이 리라는 사람이 있대요. 뭐 끝에 리자가 보는 거 보니까 이 사람도 이제 한국계 러시아인 같아요. 이 사람의 증언이 그때 김정일은 러시아 말밖에 할 줄 몰랐다. 나와 러시아 말을 하며 놀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 책에 나와요. 이 책에 리소테츠라는 그 조선인 학자예요. 일본에서 교수장을 하는 김정은 체제 왜 붕괴하지 않는가라고 김정일의 일생을 정리한 책인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인용을 하는 거죠. 세르게이 리의 발언을 모유를 준 이재덕이라는 사람 또 김정일과 러시아 말밖에 할 줄 모르는 소년 김정일 당시 이름은 유라예요. 유라라고 그랬대요. 처음부터. 그리고 김정일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북한으로 돌아와서 개명한 이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다 증인이 있는데도 이거를 부정하면서 백두산에서 그 김정일을 갖다가 거짓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도 나와요. 이 책의 99쪽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아버지 김일성은 아들 김정일한테 너는 백두산에 태어났다고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김정일도 다 기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러시아 말 하고. 그러니까 이 거짓말 선전선동을 자기 아들한테부터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 신성한 백두산으로 옮겨갔다는 거, 이거 거짓말이라는 게 이제 이런 걸로 증명이 되는 거죠. 자, 그래 이게 바로 백두산 미령이에요. 여기서 이제 김정일이 태어났고, 이게 백두산 뭐 굉장히 험한 산 속인데, 여기 가는데 굉장히 힘들대요. 너무나 외지고 그 깊숙한 곳이라서. 이게 정일봉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김정일이 태어났다고. 그래서. 근데 요 오두막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 미국식 링컨 스타일의 오두막이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나중에 했다는 거죠. 옛날에 이런 오두막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이 깊은 산 중에. 그래서 이거 뭐 이제 백두산으로 숨어 들어가서 여기다 자리를 잡고 뭐 독립운동하고 뭐 그랬다는 소리인데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게 뭐 다 금방 증명이 돼요.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이 미령 옆으로 소백수 계곡이라는 그 계곡물이 흐른대요. 근데 이 계곡물에는 독성이 있어가지고 이거 자꾸 계속 먹으면은 이빨이 빠지고 뭐 이렇게 된대요. 동물이죠, 동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은 이 신은미라고 그 재미동포 아줌마 또 북한에 가다 라는 그 책을 쓴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외국인 강학들한테 김일성 뭐 김정일 선전을 하기 위해서 일로 데려가는 거잖아요. 이거 구경시켜주러 참배시킨다고 그러면서. 근데 참배객들이 가는데 이 옆에로 계곡이 흐른다는 거예요. 소백수라는. 그러면 계곡이 멋지니까 그 찾아간 사람 중에 이거를 또 먹고 그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백두산 맑은 물이라고. 근데 이게 동물이기 때문에 이 신은민 씨처럼 방문하는 사람한테 주의를 주는 거예요. 그 물 마시면 안 된다. 그거 동물이다. 독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현장에서 강연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동물이기 때문에 계곡물이 식수로 이용한 샘을 제일 먼저 찾아 나서야 했다고 그렇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 누가 들어도 거짓말이죠. 그쵸? 물이 있고 수경지가 있는 거지. 수경지를 정하고 보니까 계곡물이 동물이다 하는 그런 게 말이 안 되죠. 그거는. 그렇잖아요. 산속에서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이제 또 거짓말사로서 이거를 지적했어요. 보천보를 습격했다. 사실 뭐 보천보 습격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뭐 거짓말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과장을 했다는 걸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보천보 습격에 대한 얘기로 이 일본인 고미오지가 쓴 이 책에 나옵니다. 이 책의 86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읽어보죠. 김일성을 일약 유명하게 만든 전투가 있다. 1937년 최대의 전과를 올린 항일전으로 훗날 북한 역사에 새겨진 보천보 전투다. 근데 이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김일성 그 부대가 보천보라는 그 함경남도 갑산에 있는 보천보라는 그 말하자면 뭐 전진기지겠죠. 파출소가 있고 여기를 쳐들어가서 뭐 공격을 했다는 건 사실인데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가령 고미우지 기자가 이거를 조사해 보면 보천보라는 마을은 308가구 정도가 살았고 순사 5명, 경찰관 5명이 상주하는 산골 마을에 지나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김일성 부대원 90명이 제일 먼저 주재소를 습격했지만 파출소를 습격했지만 경찰은 없었고 비어 있었다. 그래서 그 무기고에서 총을 빼앗았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이 전투라고 표현하는 건 대단한 전투라고 북한은 지금 선전을 해대고 있는데 일본이 패망한 다음에 그렇게 선전을 해왔는데 이 전투에서 실제 희생자는 어머니 등에 업힌 채로 김일성 부대의 총탄을 맞아 죽은 어린아이 1명, 조선인 어린아이 1명과 일본인 요리집 주인 1명이 다 하려는 거예요. 전혀 큰 전투가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김일성 유격대가 와서 그 주재소를 습격하고 뭐 총을 뺏어가고 그러니까 뒤늦게 추격을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일본군 부대가 쫓아오면서 교전을 하면서 철수했다. 그러니까 군인들은 하나도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습격을 동아일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해요. 그래서 이게 한국 전역에, 조선 전역에 알려지고, 또 한국인들의 항일운동의 사기를 높였다고 한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37년 상황이라는 게, 항일운동이 거의 끝나가고, 상해 임시정부도 지렐멸렬 해주고 서로 싸우다가 내분으로 또 뭐 변절자들이 많이 나오죠. 벌써 이때만 해도 일본이 잘 나갈 때니까. 그래서 이 보천보 사건을 동아일보가 크게 보도하면서 한국인들이 항일운동 사기가 높아진 거 사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리고 뭐 북한의 공식 문서에도 보면은 항일 유격대를 이끌고 뭐 1948년도에 일본군을 격퇴했다. 어쨌든 근데 객관적으로 볼 때 이 보천보 습격이라는 거는 그냥 소규모 습격, 군인들은 한 명도 죽지 않았다. 그런 습격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거를 뭐 대대적으로 선전해가지고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파출소에 불을 지르고 이렇게 대단한 승전, 이건 거의 혁명이잖아요, 혁명. 이런 기록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고미요지가 조사해 보니까. 일본 사람 입장에서 어떤 점에서 억울한 거예요. 그냥 빈 파출소 습격해가지고 총 뺏어서 도망가고 그런 건데, 이렇게 무슨 대대적으로 하니까 좀 우습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그 고미요지라는 기자는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당시 동아일보 호해예요. 뭐 함남 보천보를 습격했다. 뭐 우편소, 면소 이게 다 이제 저기죠. 우체국하고 어디에요? 파출소에 불을 질렀다. 뭐 이렇게 이렇게 호해를 내서 그 당시 널리 알린 거 이거 뭐 크게 문제될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37년도 상황에서 이 독립공부대가 항일 부대가 이렇게 일본 우체소하고 파출소 습격해서 불질렀다. 뭐 좋은 일이잖아요. 사실은 호해 낼만 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돼요. 이건 뭐냐면요. 이거는 동아일보에서 노무현 시대 때 이제 북한하고 그 거래가 뚫리니까 이거를 금을 입힌
동판에다가 이 호의 내용을 프린트 해가지고 뭐 부식시킨다고 그러죠. 그 공동판에다가 이거를 북한에서 선물한 거예요. 김일성한테. 그래서 이 동판을 이 신은미 씨가 노양산에 있는 국제친선박물관에서 봐요. 이거를. 그 가니까 뭐 김일성한테 박정희, 전두환 등이 보낸 선물도 있다. 놀랐는데, 근데 그거는 이해하겠다. 왜냐? 뭐 대통령이니까 통치를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외교를 위해서 그렇게 보낼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정작 나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동아일보에서 보내온 금속판이었다. 동아일보는 말하자면 이제 보수 신문이잖아요. 그래서 김일성 장군이 뭐 김성주를 사칭한 가지라는 등 그런 식으로 많이 공격을 하잖아요. 뭐 김일성 얘기하면 종북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동아일보는 왜 그런 선물을 했을까 하고 신은미 씨가 동아일보를 공격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이 162쪽에서. 여태까지 뭐 김일성이 김성주라고 가짜 김일성이라고 그렇게 했던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게 이것만 봐도 증명이 된다. 뭐 북한의 김일성이 바로 그 독립군 장군이기 때문에 동아일보가 그런 선물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보수지들이 굉장히 이중 플레이를 잘해요. 자신들만이 애국을 하고 뭐 김일성 그 신화를 입에만 올려도 죽여버려야 되고 나라의 기강을 흔든다고 뭐 그런 식으로 공격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 많이 죽이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자기들은 또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어? 북한한테 잘 보이려고 당신이 옛날에 이 보천보 쳐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렇게 크게 보도를 했다. 호해까지 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잘했느냐 하면서 이 금동판에 새겨서 주고 이런 짓을 하니까 결국 신은미 같은 사람이 그래 김일성이 맞구나. 동아일보 애들 왜 이런 짓 할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의 보수지 다 좋은데요. 좀 일관성 있으면 좋겠어요. 일관성. 정부 공격하려면 공격하는 거 좋은데 그러면 이런 짓 하면 안 되죠. 자기는 이런 짓 하면서 뭐 김일성 뭐 북한하고 잘 지내야 된다 이런 소리만 해도 뭐 죽여버려야 된다고 몰아붙이고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